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도 무국선생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복잡계 투자혁명 공부를 해보면서 어떠한 변수가 시장에 노출됐을 때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비일비재한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시퀘스터가 3월 1일 자정을 기해서 발효가 됐는데,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월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장인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밀리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복잡계는 미리 생각하는 거와 그래서 시스템 구조를 만들자고 그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전문 용어로는 복잡계 적응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태적으로 그 재료가 시장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CG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학문적인 걸로 굉장히 용어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잡 적응계 시스템이라고 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그 시스템 구조에 따라서 거기에 구성 성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단어들, 비평형 개념, 창발성 개념, 자기 유사성 개념, 나비 효과, 피드백 효과,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시장이 실제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학문적인 용어들의 시스템 구조를 설명한 건데,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계속 접목해 가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시장은 급락할 것 같았는데 다우지수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아침에는 152포인트 다우지수가 빠졌지만 ISM 제조업 지수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니까 빠졌다 오르는, 실질적으로 시퀘스터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아직까지는 해결은 안 됐지만 당장 시장을 충격파 줄 만한, 시장을 붕괴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게 시장에서 검증이 되는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시퀘스터 문제는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는 지속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동안 상승을 유도했던 유동성장이라든지 시장의 에너지를 붕괴할 만한 악재는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파는 깨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진짜 악재가 되려면 신용평가사에서 실제적인 신용등급의 하향, 미국의 신용등급의 하향을 해줘야 거기서 진짜 충격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동태적으로 적응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변수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전에 확률적인 상황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재료가 그동안의 호재인데 이미 단기적으로는 급등했어요. 그 재료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호재로 나왔어도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실제 나온다면 그 진폭에 따라서 상승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 30%, 그 다음에 혹시 모를 하락 사이클 가능성의 70%, 이렇게 분산 투자 배팅을 해서 전략 놓칠 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복잡 적응계에서의 여러분들의 시장의 매매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그 구성 성분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121선으로 악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안 빠지는 국면을 겨울의 국면, 그 다음에 봄의 국면은 121선 위로 올라오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봄의 국면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세아베스텔이니 성우하이텍이니 평화전공이니 이런 종목들 한번 그래프 보세요. 보시면 120선 위를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과거에 나빴는데 더 이상 안 빠지는 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요. 실적이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고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시세는 더 안 나는 거예요. 최근에 한미아품이나 빙그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미 작년 52주 최저가 대비 저점에서 무려 어떤 종목은 100% 이상 급등한 상태에서 여름에 1단계도 아니고 2단계, 3단계까지 나오는, 그래서 호재만 만발한,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되거나 실적의 증가율이 한계 변화율로 둔감되는 거예요. 실적은 좋은데 분기별로 증가 속도가 감소할 때 주가는 오히려 미리 선조정하는 이런 패턴들을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마다 대형주는 74, 21% 잣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가 뭐 엔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서 19만 5천 원가 빠졌지만 그게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19만 5천 원에서 21% 잣대가 얼마냐면 23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1% 올라올 때까지 대응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22%, 24만 5천 원 오면 오히려 호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 1,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쁘게 나왔는데도 시장에 선반응돼 갖고 오히려 오르거나 하는 이러한 기준선 마디를 재료와 주가의 높낮이를 갖고서 적응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74, 21%의 잣대로 대응하고 종목 주가 옐로우칩이라고 그러죠. 테마주나 중소형 옐로우칩들은 38.2%, 61.8%, 100% 잣대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저가 세력 투기주들이요. 뭐 어떤 거는 1,000원, 2,000원짜리, 아니면 세력주들은 오히려 61.8%, 그 다음에 100% 넘는 구조에서 요거보다 거의 3배 정도 내지 5배 정도 확대시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할 수 있어요. 61.8%, 100%, 161.8%. 아니면 이것보다 더 확대되는 종목은 61.8%, 161.8%, 261.8%. 이렇게 각각 종목의 특성들을 다 시스템화 시켜서 그 재료가 지금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그 호재를 기준으로 D-3개월, D-6개월, 심지어는 52주 최저가, 52주 전, 그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D-12개월 전에 저가, 고가의 높낮이를 보시면서 각각의 종목에 따라서 차별화시키고 적응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재료가 나와서 반드시 간다, 그 위치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따라갔다가는 이 시장에 큰 코 다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노출해서 그게 호재가 돼서 반드시 올라가고 악재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현재 악재가 노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가 그 악재가 노출돼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는데 오히려 더 이상 안 빠지는, 오늘 월요일날 오늘 보시면 화학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LG화학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호남석유화학, 뭐 예로는 중국에서 양회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온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화학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재료로 약간의 기관성 투매라든지 일반성 투매 매등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앞으로 27, 8만 원에서 악재가 나오는데도 더 이상 안 떨어지고 1, 4분기 실적 노출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30만 원을 돌파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재 때가 완전히 매수의 타임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제거돼 갖고 일단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매일 보시는 그 재료에 너무 민감하게 그때 급락할 때 투매하고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통상적으로 적어도 1개월, 3개월, 6개월, 최소한 52주 최고가 최저가의 위치를 파악하시면서 네. 이 재료의 영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더 이상 나쁜 거와 좋은 거에 이 시장에서 영향의 그 반영도, 이런 것들을 복합 적응계라고 표현해서 카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준 갖고 잣대를 만드시는 것이,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거 갖고 놀래 갖고 팔고 놀래서 따라가는 거는, 이 복잡계를 공부하시면서 그동안 사례 분석을 쭉 하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한테 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숙지하시면서 네. 여러분들 복잡 적응계가 뭔지, 예. 그 동태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해 나가면서 움직이는지, 이게 선형이 아니거든요. 비선형이니까 예. 그러한 트렌드를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엔화 변동성 시장에 미치는 그 전략까지도 시스템화 구조시켜서 전략으로 만들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구로다 하루이코 ADB 총재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 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자세하게 점검해 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잡 적응계로 이 신문을 한번 보세요. 3월 19일자에서는 이 3월 19일자로 이제 일본 총재가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이 신문이 2월 25일 정도에 나온 신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일본은행 총재의 무토 도시로라는 분이 유력하다. 네.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분이 되셨거든요. 이분은 아베 총리의 정책을 순응하고 그 다음에 엔저로 확대시키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확정됐다라고 신문에 속보로 나온 날이 엔화가 고점이에요. 94엔, 95엔. 그리고 나서 91엔으로 급격하게 빠졌어요. 그때 빠진 거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일본 총재가 아베 총리와 그 정책이 부합되는 그러한 속도를 뭐 100엔까지 내려고 하는 그런 분이 됐는데 실적으로 시장은 이태리 총선이라는 변수가 시장에 또 들어오면서 이태리 총선의 결과가 안 나오는 불확실성에 엔화가 약세로 되면서 그러면 전체 세계적인 시장에서 달러, 엔화, 유로화에서 달러 강세, 엔화, 유로화 약세, 엔화 강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일본 총재 때문에 엔화 약세다 그날이 오히려 꼭지치고 전체적인 시장은 엔화가 오히려 강세로 바뀌면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로 가면서 오히려 자동차 주식도 우리 환율은 전체적으로 또 엔저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자동차 주식이 저점 대비 올라오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순환상승으로 주도하는 이런 장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 적응계로 보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구로다 총재가 일본 은행 총재가 됐다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가 더 될 거니까 그때 오히려 따라가신 분들, 엔저에 배팅하신 분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시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 2월 15일 전에 2월 15일자에 엔화와 그 다음에 이 원화의 위치입니다. 이 신문이 발표된 이후에 이 신문 사이클과 그 다음에 실제 파동에서 어떻게 변화됐냐면 어떻습니까? 95엔 찍고 91엔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원달러는 지금 1100원 돌파 못하고 1190원까지 갔다가 1170원대까지 또 흔들었다가 지금 1182원. 오늘 월요일날 오늘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10원 이상. 그래서 또 1090원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또 약세로 가니까 자동차 주식과 수출주에 모멘텀이 있다 해서 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는 오늘 종합주가지수 월요일날 13포인트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거의 4천억 이상 매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동태적으로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흔들더라도 목표선 잣대. 아까 여러분들 현대차는 저는 23만 5천 원 저점 대비 21% 오를 때까지는 그냥 바이앤홀드하고 대응 안 하겠다. 그리고 1, 4분기 실제 실적 노출되는 거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1, 4분기 실적은 4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그 23만 5천 원 오면 비율 매도하고 그전에는 대응 안 한다. 21만 원과 23만 5천 원에서 귀신같이 사고 팔고를 2만 원 버리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적 노출되는 기점에서 그때 상황에 엔달러, 원달러 위치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낫다. 이게 현대차, 기아차의 호흡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로가 약세로 가고 엔화는 강세로 가고 이런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수출주한테는 플러스적 측면,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플러스 측면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로다 총재가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헤지펀드들 외국인 투자 전략이 좀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작년도 우리가 첫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했죠. 현대차 팔고 한국전력 사라. 엔화 부채만은. 그리고
외국인들은 도요타를 살 거다. 그때 도요타가 3,000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차는 팔 거다. 그 이후에 도요타는 4,900엔, 무려 50%나 올랐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우리를 거의 3개월 이상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19만 5천 원, 20만 5천 원에서는 쌍바닥 11월 달 저점과 그 다음에 2월 달에 저점 더 이상 빠지지 않거든요.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가 갔더라도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도요타 자동차 약간 꺾이고 현대차가 지금 2월 15일 기준으로 21만 원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놓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오늘 현재로는 요게 이제 그 3월 1일 전번 주 종가로 되어 있는데 20만 8천인데 오늘 소폭 올라갔고 22만 원대면 요게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는 조금 주춤거리면서 고점이 낮아지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빨간 색깔의 도요타 자동차 오른 거에 이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는 중심이 자동차에 현대차로 이동되는 거 아닌가. 그럼 현대차 가면 기아차. 그런데 이거 확인은 대형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1사분기 실적 노출될 때, 이 넥라인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23만 원과 23만 5천 원을 넥라인으로 표현할까요? 이게 돌파해야 추세가 이제부터 자동차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하냐? 부품주들. 그러니까 자동차 본주가 움직이기 전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그럼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그 테마화돼 갖고 응집되는 것들이 뭐였죠? 핸드폰 부품주 중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 종목들 꼽으라면 베트남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핸드폰 부품주들. 한번 종목들 보세요. 이 CG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베이스, 자화전자, 플렉스컴, RF텍, 서원인텍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한 금년 연초 대비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핸드폰 부품주들을 놓치신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의 성화하이텍을 여러분들한테 공부했고 SL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들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자동차 본주보다 그 대장주가 현대차 아닙니까?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상승 탄력성이 한 3배 정도 더 강해요. 성화하이텍이나 SL 같은 경우는 1,500원, 11,000원이었던 게 16,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4,000원대로 눌림목 조정하고 있고 성화하이텍도 11,000원짜리가 지금 14,000원대 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차 상승률보다 거의 3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어떠한 선도주와 후발주의 응집에 뭔가 모멘텀이 엔저라든지 거시 변수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그 재료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N 달러 사이클로 94엔, 95엔은 새로운 어떠한 그 양적 완화라든지 돈을 더 찍어내거나 달러가 엔화하고 달러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 엔화라는 변수가 95엔에서 100엔을 가려면 상당히 추가적인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90엔과 95엔 사이에서 숨고르기 조정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75엔에서 95엔까지 왔거든요. 급격한 속도로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속도 조절로 90엔에서 95엔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1사분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주의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러한 기계 부품 관련주들,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러한 IT 부품주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림을 잡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자동차 부품주와 기계주의 순환인데 빨리빨리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세아베스테 그래프입니다. 작년도 11월 저점 대비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69,000원짜리가 거의 2만원, 5천원 초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3만 4,5천원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세아베스텔, 한국 정밀 기계라든지 기계 공작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연동해서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 다음에 성화하이텍입니다. 성화하이텍도 10,000원대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계속 21,000원에서 쌍바닥 확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 터닝하죠. 요런 전환점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한일이화와 SL을 같이 봤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저점 1월 초에 확인.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 이런 패턴들을 자동차 부품주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폰 부품주 놓쳤으면 자동차 부품. 그럼 자동차 부품주 놓쳤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하고 복잡계 적응계에서 또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저는 OLED라고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해드립니다. 예. LCD, OLED 부품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게 적응계로서 시장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느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미리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2013년 CES와 그리고 지난주 열린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봐 주시죠. 그것 때문에 저도 그 2013년 CES랑 그다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봤거든요. 인터넷 통해서. 네. 거기에서 뭐 그 화면 보시면 뭐 유리 박스에 그 플렉시블 이렇게 뭐 LCD 이렇게 막 접히는 것도 보고 막 신제품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를 보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러한 플렉시블 관련된 OLED라든지 LCD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겠구나.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뭐지? 거기에 또 대장주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또 LG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고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CES 콩그레스 그림을 각 부스마다 삼성 쪽, 마이크로소프트, LG 여러 가지 이쪽에서 서로 경쟁하고 에서 신제품이 어떤 것들이 시장 반응이 막 나오고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 복잡계 적응계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초기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사활이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저는 거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하나의 큰 그림을 잡는데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빨간 색깔이 애플입니다.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입니다. 이것도 2월 15일 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커플링이고 어떤 때는 디커플링이에요. 연초만 해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빨간 박스를 그렸을 때는 디커플링이 애플은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올랐어요. 그런데 재정절벽 이후에 애플은 더 급락을 했죠. 실적 여러 가지 부정적 상황이 걸 삼성전자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1월 말 2월 초부터 그 CES라든지 그 모바일 콩그레스 전후해 갖고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에너지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애플은 대반도 줬다가 다시 빠지는 요거를 보시면 더 확연할 겁니다. 직전 1월 말 2월 초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그러나 아까 2월 15일 코스에는 삼성전자가 148만 원이었는데 154만 원과 155만 원까지 올라오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달라지죠. 이게 뭘까가 요번 그 CES와 모바일 콩그레스에서의 판세 분석에서 애플의 아이폰이나 신규적인 에너지보다는 그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신제품의 에너지가 벌써 시장을 재편하거나 뭔가 승부를 한번 걸어서 이쪽 섹터에서 뭔가 선점을 한 거 아닌가라는 주가는 그걸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는 저는 이걸 같이 봅니다. 이제는 LG 디스플레이하고 인텔의 주가를 한번 매일매일 이렇게 5일 단위씩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세요. 만약에 진짜 디스플레이 쪽이나 OLED 쪽이 된다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한 달 후나 한 달 단위로 한 저점 대비 3,000원씩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8,900원이죠. 그럼 한 달 후에 32,000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추적해 보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에서는 전 세계적인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의 규모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고 이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전 세계적인 휴대폰 생산 공장의 월간 생산 능력의
중국의 비중이 엄청나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2공장으로 베트남 쪽에 이 모멘텀이 최근에 핸드폰 부품주의 베트남 관련된 그 부품 회사들이 급등하는 뭐 모베이스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죠. 베트남 현 생산법인 보유 업체 리스트 해갖고 종목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모베이스, EM텍, 플렉스컴, RF텍, 자화전자, 인탑스, 서원인텍, 크루셀텍, 파트론. 최근에 여러분들 그 1월달 연초 2일 대비 현재까지 이 종목들의 상승률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세요. 1월 2일 날은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이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930까지 빠졌다가 다시 2020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냥 종합주가 지수는 보합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은 바닥에서 무려 50에서 100%씩 갔어요. 시장이 빠졌다, 요 제자리 뛰기 하는 동안에 이런 모멘텀이 벌써 핸드폰 부품주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부품주에선 벌써 이미 시장은 확산이 됐어요. 네. 그러면 1사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와야 이제 더 갑니다. 이제는 핸드폰 부품주를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익을 현실화시키면서 이제 이 중심이 어디로 가나 할 때 제가 OLED라고 그랬죠. OLED 쪽에서 즉 LG 디스플레이와 이쪽 부품주 중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보세요. 서원인텍 예를 들게요. 2013년도에 연초만 되더라도 4,000원에서 5,000원짜리가 11,000원, 12,000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 걸 따라가시겠습니까? 벌써 실적의 속도보다 주가의 속도가 급등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여러분들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12,900원까지 가더라고요. 대단하죠? 벌써 이런 종목은 여러분 벌써 그 속도를 한번 보세요. 121일 이평선이 지금 5,800원, 6,000원입니다. 이격이 얼마예요? 더블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뒷받침 안 되거나 생각보다 적게 나오거나 하면 급격하게 이격 조정이 들어간다. 이건 못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만 비율 매도하고 어느 선 깨면 난 다 팔고 나와야지 하는 그런 종목이 됐지. 네. 야, 이제부터 핸드폰 부품주가 날아간다. 이미 세력들한테 당하거나 미리 생각하신 분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베이스도 보세요. 작년도에 5,000원짜리가 지금 24,000원, 5,000원. 대단하죠? 크루셀텍이 그동안 적자라서 못 갔는데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는 상대 속도가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OLED라고 그랬습니다. 왜 OLED죠? 여러분들 플렉시블이라는 모멘텀, 이게 상용화돼 갖고 시장이 확산되는 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수출 1위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그 모바일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 대신 중국의 수출 1위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총 GDP에 미국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예요. 근데 중국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25%가 넘어요. 더블이죠. 중국에서 이제는 걔네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건설하고 아파트 짓고 도로 닦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부터 나요? 석유화학이나 철강 소재가 급등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2005년부터 2007, 8년도까지의 중국 관련주들의 급등 소재화학주들이 급등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수입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판 디스플레이를 대규모로 수입을 해요. 그거를 제품화 시켜갖고 해외에다 파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으니까 수출 품목 1위가 석유화학이 아니라 중국은 평판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 뭐 테크노 세미캠이 됐던, AP 시스템이 됐던, SNU가 됐던 이러한 LG 디스플레이의 부품을 납입하거나 이러한 OLED 쪽, 플렉시블 관련된 그 쪽에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핸드폰 부품주 같이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급등 파동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잡계로 적응을 해서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핸드폰 부품 이제부터 살래. 벌써 그 생각을 미리 작년에 그 모바일 콩그레스라든지 2014 CES 하기 전에 이거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대로 돼갖고 지금 수익을 창출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지금 시스템 구조가 들어간 거고, 앞으로는 중국이 어떤 정책을 우선시하고 어떤 수입품을 1등으로 가느냐. 오늘 월요일에 여러분들 화학주가 급락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정책 당국이 양회를 하면서 부동산 쪽에 먼저 억제를 하겠다 하니까 부동산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라든지 이런 건자재라든지 이런 화학 소재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게 축소될 테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 뭐야? 금호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LG화학, 그다음 철강 소재들이 하락한 거고. 예. 이게 그러면 걔네들이 이걸 감소한 것만큼 모든 게 다 감소할까요? 질적 성장을 요번에 가장 큰 화두가 우리가 복잡계에서 공부할 때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이상한 끌개라는 공부를 했죠. 양적 성장이 아닙니다. 질적 성장이에요. 질적 성장이라는 화두가 시진핑 시대의 정책적인 이슈예요. 그러면 질적이라는 개념은 뭐냐? 차별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냥 도로 놓고 뚝딱 앞으로 이 개념보다 압축해서 성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는 게 저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 금융 시스템을 구조조정할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들 중국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중국의 은행이나 증권주가 수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국민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보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카드 기능을 강화시켜서 중국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한도를 개방하면서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홍콩 H시장, 또 상해 A시장, B시장, 심천 A시장, B시장 이거를 재편시키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는 일부 뭐 홍콩 H시장과 상해 B시장을 합병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외국인 한도를 개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을 개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체크하니까 저는 중국에 가서 투자한다 그러면 전 증권주 사겠어요. 이런 게 구조조정되면서 외국인 한도 개방해보세요. 걔네들 은행주, 증권주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럴 때 시스템 구조할 때 소비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얘네들이 금융주, 증권주가 하는 거랑 우리나라 소비 관련주가 무슨 상관인데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구조화시킨다 그러면 미래의 소득을 이용해서 카드를 쓸 수 있는 중국 국민들의 층이 넓어져요. 그러면 확대되고 넓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제품에 관련돼서 화장품이라든지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중국에 이미 거점을 두고 있는 유통 물류 관련주들 가만히 보세요. 벌써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CJ라든지 CJ 오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작년도 10월, 11월 달 대비 현재에서 지수는 빠졌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사고를 계속하거나 복잡하게 훈련을 한다면 시장의 중심이 이렇게 막 진화하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를 미리 판단하고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진화해서 확산된 거는 이거는 이제 내 거 아니구나. 벌써 이거는 호재가 나왔어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화두는 복잡 적응계, 어떤 변수를 미리 생각하고 시장이 이게 지금 이제 다 노출되는 확산의 국면인가, 7, 8분 능선까지 온 건가, 아니면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아직 겨울의 국면인가, 봄의 국면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거를 동태적으로 추적해서 포트를 미리 생각하고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그때 노출되는 건 막 거기서 그냥 즉시 반응하다 보면 선수들한테 당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패턴으로 봤을 때 여름의 극점은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여름의 3단계 수준이다. 예. 그리고 가을의 국면은 아직 아니에요. 네. 그거는 1, 4분기, 2, 4분기 실적을 확인해서 예.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상승이면 그때 가을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4월 말 정도에 이제 최종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7, 8분 응설이니까 새롭게 이제 봄의 초입 단계로 가는 게 OLED 쪽이 예.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자동차 부품은 한 1단계는 넘었어요. 그러나 네. 2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네. 그런 위치로 한번 우리가 시스템 구조로 본다면 저렇게 순서를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에 새롭게 들어가시는 건 지금은 조금 무리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OLED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 정부 출범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를 하면서 국정 운영의 차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시 후보를 선정하고 청문회를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길게 돼서 결국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없는 상태로 반쪽 정부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우려가 들어요. 시장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그게 크죠. 그러니까 예. 또 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대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 이거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의 김종훈이라는 분이 오늘 전격 사퇴를 했어요. 그럼 또 후속 인선은 또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게 굉장히 대형 가장 큰 핵심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이게 조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해야 되니까 반쪽 정부에 그런데다가 또 4월 재보선이 있으면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또 직접 또 노원병에 나오고 이렇게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월요일에는 안철수 관련된 안내분 상한가, 우성사료 상한가 이쪽 관련들은 대부분 상한가고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와 연동해서 김종훈 씨와 연동된 종목들은 하한가를 치는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고 거기에는 정보통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나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집중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쯤 이게 그 장관이 그 선정이 되고 정책에 입안이 되면서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까? 한 6개월 느긋하게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정보통신 플랫폼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가 갑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되면서 또 플랫폼 되면서 시장의 중심이 컨텐츠에서 플랫폼으로 이동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SM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예. YG엔터 안 갖고 있겠어요. 한 1년이나 2년 후에 볼게요. 왜 그러는데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니까. 갑과 을에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 통신망을 갖고 있거나 그거를 구조화시킨. 그러니까 최근에 CJ, CGV가 급등하고 CJ, ENM은 급등하는데 SM 같은 경우는 6, 7만 원, 컴투스 같은 게 7만 원에서 거의 반토막까지 갔다가 다시 대반등하는데 이 대반등하는 에너지가 연속성이 있으려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맥으로 그래서 SM이나 YG엔터는 저는 1, 4분기 실적 나오면 그때 보겠습니다. 네. 그전에는 급락에 대한 대반등이니까 SM 같은 경우는 한 48,000에서 5만 원, YG엔터 같은 거는 7만 원,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한번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끊어주고 반이라도 끊어줘보고 실적의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오히려 그거 팔아갖고 SK텔레콤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종목들. 즉 스마트 TV 앞으로는 스마트 TV가 플랫폼을 대명하는 OLED TV, 스마트 TV 여기에 컨텐츠의 망은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또 KT. 요새 광고 보면 무슨 올레 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광고를 들을 겁니다. 그게 다 플랫폼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SM, YG엔터 팔아갖고 오히려 SK텔레콤, 그 다음에
LG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그러면 결제에 관련된 다날, 아니면 이쪽에 또 이쪽과 연동해서 부품을 대주는 업체, 그게 OLED 부품 관련주들. 핸드폰 부품은 이미 갔으니까 이런 것들로 바깥하는, 그리고 컨텐츠는 여기도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은 뭐예요? NHN, 다음, 이런 거죠. 이런 종목들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중심이 어떻게 복잡적인 게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시장의 중심이 이동됐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런 걸로 세팅해서 한 1, 4분기마다 한 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이게 우상향이면 저점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엔터주가 아니라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관심을 돌리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한편 주말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정치계에서도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전개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재보선에서 이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당선되셨어요. 그 전에 꼭지 찍고 내려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그런 노이즈에서 핵실험할 때 스펙고 빅텍을 사신 분들, 삼성 테크인, 또 그 전쟁 관련 테마라든지 그 방위산업 관련주로 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삼성 테크인이 5만 7, 8천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6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요새 북핵 실험 지났는데 빅텍 스펙고 얘기 안 하죠. 스펙고 같은 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되려고 그래요. 핵실험 했는데도 이미 재료 노출이다 해서 급나가. 이렇게 재료의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수급 관계에 연동되는 종목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주들 이렇게 안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종목이 한 20, 30개 돼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안철수 관련된 종목 뭐 쭉 보면 노르페인트, 그 다음에 한국전자, 인증, 노르페인트, 그리고 또 뭐 대신정보통신, 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오늘은 안랩, 우성사료, 몇 가지 종목들이, 솔고바이오 이런 것들 중에 여기서 다 상한가를 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해피하죠. 그런데 4월달 재보선 전에 반드시 빠져나오십시오. 여기서 실적이 반드시 뒷받침되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거는 이게 지금 대비해서 바닥에서 더블 가더라도 반토막까지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자금을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1억 한다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쪽은. 그리고 그것도 종목을 한 두세 개 나눈 다음에 특화해서 선거 전에 빠져나온다. 그러나 변동폭은 굉장히 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종목이지 초보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전략적 종목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거기에 연동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수업 내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양회에서 어떤 정책들이 차차차 시리즈로 나올까를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부동산 억제책 나오니까 화학주가 빠지는데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든 삼성 SDI의 2차 전지나 이런 모멘텀은 저는 빠질 때 오히려 매수를 역발상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CG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이걸 질적 성장에서 차별화시켜야 돼요. 부동산, 유통, 자동차, 가전기구, 도시화 재고에서 이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중국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 왔을 때 의료, 헬스케어 쪽에서 어떤 변수,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여기서 한미약품이나 빙그레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별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류의 패션에는 LG 패션, 또 물류나 호텔에서는 호텔신라나 오히려 또 유통 물류에서 CJ그룹은 당연히 너무 급등했으니까 CJ에서도 차별화 순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수가 나올 때 마지막 이거 빨리 한번 보죠. 대미 수출의 1등이 자동차, 대중국 수출의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아시아의 1등에 이 아시아 쪽이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관련된
복잡계 적응계로 실제 적응되는 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중국 양회 정협이 3일 시작됐고 또 전인대가 5일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관련 종목까지 다음 이 시간에 살펴준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 수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일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한 수익을 말하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